여성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소녀에서 중년 여성이 되기까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더 이상 사랑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모르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등이 없는 결혼은 위기가 없는 나라와 같다. 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의 결혼 생활에는 저마다의 고난이 따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힘든 여정이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종 고난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부유할 때는 함께하더라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만사가 슬프다는 말처럼 결혼 생활의 현실은 다양한 일상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는 부부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서로의 동반자가 된다. 하지만 중년이나 노년에 접어들어도 여전히 혼자인 사람들은 새로운 동반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반자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주로 이익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여성에게 있어 각 단계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변화합니다. 사랑과 안정된 삶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중년 여성들이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다시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은 결혼 이후 삶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김아줌마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1년 전 독신으로 지내던 그녀는 마음을 열어 괜찮은 노년의 동반자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얼마 전 갑작스러운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동반자와의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10여 년 전 김아줌마의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그때 딸은 이미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그녀는 딸에게 신경을 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생전의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 후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업을 얻어 직장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딸은 3년간 연애한 남자와 결혼해 타지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월 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남편이 남겨둔 집에서 살았다. 경제적으로는 걱정할 것이 없었고 여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퇴 후 김아줌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활동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2년 전 동네에서 노년 여행 행사를 조직했는데 많은 동년배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그 여행에서 그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 같은 차량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박 아저씨는 매우 유쾌한 사람으로 여행 중에도 먼저 다가가 김아줌마의 짐을 들어주는 등 신사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대화 도중 65세의 박 씨는 오래전에 이혼했고 전처와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아들은 이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박 아저씨는 경제적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월 100만 원 안팎의 연금으로 생활하지만 건강은 매우 좋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동반자 후보로 여겨졌습니다. 여행 중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박 아저씨는 김아줌마를 식사에 초대하며 먼저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대화를 나누던 중 김아줌마가 큰 물건을 하나 구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택배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자 박 아저씨는 바로 김아줌마의 집으로 가서 택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일로 김아줌마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김아줌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박 아저씨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김아줌마를 간호하며 약을 사다 주고 병원비를 대신 지불하는 등 마치 그녀의 동반자인 것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키웠습니다. 박 아저씨는 김아줌마에게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아줌마는 잠시 망설이며 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문제로 딸과 의견 충돌이 생기자
김아줌마는 바로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박 아저씨의 진심 어린 고백은 김아줌마의 딸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 아저씨의 아들은 이 결혼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으며 박 아저씨 역시 딸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바로 동의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상대방을 더 알아보길 권유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박 아저씨의 가정 환경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박 아저씨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며 그의 가족이 현재 내 식구가 함께 살 집조차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박 아저씨가 김아줌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확신하며 김아줌마에게 경고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결혼 후 그의 아들이 이 집으로 들어와 살 핑계를 댈 것이고 결국 어머니가 그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딸의 말에 김아줌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를 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박 아저씨가 정말 진심으로 엄마를 위하는 사람 같아요. 그의 아들은 결혼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가깝다고 들었어요. 엄마가 박 아저씨와 결혼하면 그의 아들이 여기로 이사 올 명분이 생겨요. 그때가 되면 엄마가 그 가족을 내쫓기도 어렵고 결국 내 식구를 돌보게 될 거예요. 엄마는 이제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엄마를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딸은 어머니에게 함께 살며 재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선 혼인, 신고를 미루고 동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아줌마는 딸의 조언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여 박 아저씨에게 집으로 이사 오도록 했습니다. 이후 박 아저씨는 임대주택에서 나와 김아줌마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전까지 김아줌마는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박 아저씨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고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지 반년이 지나면서 박 아저씨의 본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아저씨는 김아줌마의 집으로 이사 온 후 처음에는 세탁과 요리를 도와주며 집안일을 나누어 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 신고를 마치자고 제안했지만 김아줌마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거절할 때마다 박 아저씨는 점점 실망하며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살고 있는데 결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당신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군요. 분명히 나와 헤어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겠죠. 박 아저씨의 이런 말을 듣고 김아줌마는 마음속 깊이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쪽은 딸이고 한쪽은 자신의 새로운 동반자였습니다. 결국 박 아저씨는 결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아줌마는 며칠 후 결혼 신고를 고려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사건 하나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김아줌마가 욕실에서 나오다가 박 아저씨가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우리가 결혼 신고를 끝내면 이 집은 내 것이 될 거야. 그때 너와 소평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이 집은 결국 너희 것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우선 임대주택에서 조금 더 참고 있어라. 내 아빠가 이 생에 별로 잘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 채 집을 마련하게 되었으니 너희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박 아저씨가 전화 통화로 흥분하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것을 들은 김아줌마는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지고 다시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방으로 들어가 박 아저씨에게 그게 무슨 뜻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심하게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박 아저씨는 김아줌마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녀는 팔에 긁힌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김아줌마는 딸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딸과 사위는 소식을 듣자마자 차를 몰고 김아줌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박 아저씨를 크게 꾸짖으며 그의 짐을
모두 집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장 김아줌마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이 들통난 박 아저씨는 결국 초라하게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김아줌마는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매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처음에 딸의 말을 듣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끔찍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 신고를 했다면 이후에 헤어지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후 딸의 제안에 따라 딸 집으로 이사해 함께 지내며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동반자를 찾아 함께 사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아줌마는 이전에 살던 집을 세를 주어 딸 가족의 생활비를 보탰으며 앞으로의 모든 것을 딸과 사위에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 김아줌마는 비로소 누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결혼은 지옥과 같아서 평생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평온을 누릴 수 없다. 반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면 100년 동안 조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고 싶어 하지만 인생은 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를 잘못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달콤한 말에 속아 눈이 멀기도 합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함정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고독하다는 것은 독일의 유명 철학자 아서 쇼펜하우어의 주장입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이르든 고독함을 느껴야 하며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맡기고 결혼으로 고독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출발입니다.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는 잘못된 결정을 감당하거나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가장 바라는 것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약해져서 무조건 양보하면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은 상대방에게 동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더 강하게 밀고 나오는 빌미가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에 직면했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손해를 줄이는 결정을 해야만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노년의 삶에서 탐욕은 또 다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약해지고 삶의 여러 면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복을 쌓는 대신 점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탐욕에 관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네 가지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점점 사라지고 노년의 삶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더 빨리 알수록 더 좋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사람은 일정 나이에 이르면 신체는 예전만큼 강건하지 않고 인생은 내리막길로 접어듭니다. 이때 손실을 줄일 줄 모른다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사실 서서히 쌓아가는 것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축적합니다. 복을 모아야만 노년에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중간에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뱀이 코끼리를 삼키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네 가지를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천천히 사라지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욕망을 비워야 가벼운 삶을 살며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술을 지나치게 탐하면 건강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제 동료였던 최 씨는 올해 52세입니다. 지난 화요일 다른 동료인 이모 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들었어? 최 씨가 간 질환에 걸렸대. 심하면 간 이식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더라. 이 말을 듣고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겨우 50대 초반인 사람이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그의 과거 생활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술을 지나치게 즐겼습니다. 최 씨는 젊었을 때 한 번에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사가 술자리나 접대에 나가도 항상 그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가 술을 대신 마셔주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늘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있는 한
안심하고 술을 마셔도 된다. 내가 다 막아줄 테니 너희는 취하지 않을 거야. 혹시 누군가를 취하게 하고 싶다면 나에게 미리 말해. 그 사람을 확실히 취하게 만들어 줄게. 최근 몇 년 동안 최 씨도 서서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절대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가 술에 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리 씨가 술에 취한 최 씨의 사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몇 장 올리는 것을 봤다. 이모 씨는 늘 최 씨에게 술을 줄이고 술자리와 멀어지며 건강을 돌보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씨, 너 혹시 나랑 술 대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술을 잘 마시니까 일부러 나를 깎아내리려는 거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술에 취한 일이 발생하지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술은 적당히 취하고 밥은 적당히 배부르게 먹어라. 먹고 마시는 일은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술을 마실 때 나이가 들수록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술을 얼마나 마실 수 있는가는 곧 몸 상태를 반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몇 잔 더 마셔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술을 과하게 마시면 누구도 버틸 수 없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복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성을 탐하면 결국 부부관계가 파탄난다. 많은 사람들은 밥그릇을 먹으면서 냄비를 바라보는 식의 욕심을 부린다. 즉 이미 가정을 이루었으면서도 결혼 외의 사랑을 꿈꾸고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는 결혼 외의 사랑이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성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몇몇 사람은 여러 이성과 얽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며 두 배를 타는 일을 벌인다. 저희 사촌인 임수영은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가구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의 재산을 모아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혼 외의 사랑에 빠져버렸고 상대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를 아내가 알아챘고 그는 그제야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그는 메시지 앱을 통해 북쪽 지방에 사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이혼한 상태였고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 여성은 임수영에게 아이의 학비를 대신 내주기를 원했지만 그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수영이 재혼하여 행복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시 그는 가구 공장을 매각하여 큰돈을 전처에게 주었고 그의 좋은 운은 사라졌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복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돈을 탐하는 사람은 오히려 돈에 짓눌린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부유한 삶을 원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새는 먹이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유지할 수 없으며 행복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은 삶에 자신감을 주고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돈을 탐하는 사람, 즉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돈에 짓눌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도시에 집을 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도시에 집을 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만 원짜리 차를 사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 수십만 원짜리 차를 삽니다. 심지어는 무리해서 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소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게 되면 사치스러운 삶을 살며 끝없이 먹고 마시거나 도박을 합니다. 그 결과 금세 돈을 모두 잃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매우 인색해지고 심지어 가족과도 멀어집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며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적당히 쓰고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돈을 삶의 필수품으로 여기되 그것을 과시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눈에 돈만 보이고 정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넷째, 성급한 성격은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누군가 이렇게 쓴 시가 있습니다. 남이 나를 화나게 해도 나는 화내지 않는다. 나는 애초에 화낼 마음이 없는데 그가 와서 화를 낸다. 만약 내가 화를 내면 그는 병이 나도 대신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게 병을 초래하며 특히 심장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속담의 충동은 악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쉬워지며 그러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에서 누군가가 실수로 당신의 발을 밟았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화가 나서 그 사람과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 싸우게 되고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당신의 정당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상대에게 의료비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는 화를 불러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먼저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3분간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 봅니다. 많은 문제는 조금만 참으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바뀌고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화를 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계략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면 어디에서 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변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차분한 기운을 가지면 복이 따라온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보통 4가지 경지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3번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끄러운 도시 한가운데서도 조용한 시골에서처럼 마음이 잔잔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거센 풍파를 마주하더라도 가벼운 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이 곤궁한 시기에 접어들더라도 강한 의지와 평정심으로 인생의 고난과 타격을 침착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평정을 가진 사람은 역경을 겪은 뒤 더욱 강해질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성공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의지와 성공적인 인생을 가진 사람,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곳에 진정한 벗이 있습니다. 이런 벗들은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길 앞에 벗이 없다 해도 근심하지 마라. 세상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여유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정을 대할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떠난다면 배웅하지 않겠지만 당신이 온다면 폭풍우를 뚫고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군자다운 관계가 물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진정한 벗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이 벗으로부터 충고를 받을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이 벗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을 것이며 잘못을 저지른 뒤에도 이 벗으로부터 변치 않는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벗이 있는 사람은 부부관계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조용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보통 속을 잘 알아주는 배우자를 가집니다. 이 배우자는 깔끔함을 좋아하며 조용한 것을 즐깁니다. 그는 삶 속에서 항상 가정을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하며 정신적으로도 맑고 내면이 평화롭습니다. 화려한 세계를 좋아하지 않으며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단란함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깔끔하고 조용한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번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용함을 이해하고 실천할 줄 아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가정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을 번영으로 이끄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인생에서 많은 일은 무겁게 들고 가볍게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의 탐욕도 결국 해를 끼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복이며 건강한 몸, 좋은 마음가짐, 넉넉한 재운, 안정된 가정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